오늘은 우리 플라톤 구글에 가다 책더리입니다. 마지막. 최근 들어서 저희가 책을 끝까지 다 읽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은 다행스럽게도 끝까지 다 읽게 됐습니다. 중간에 읽기를 포기한 이유는 뒷부분에 갈수록 좀 논의가 안 좋아서 되게 포기를 하게 됐었는데 이 책은 그래도 끝까지 호흡을 유지하고 저자의 그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논지를 잘 이어가서 끝까지 읽을 만한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안다는 게 뭘까? 서양에서 또는 플라톤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이데아론이라는 거 하고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인식론, 삶에 관한 이론, 이 두 가지가 플라톤 철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하고 대화 부분도 리베카가 구성한 대화 부분도 아주 내용이 좋아서 이 부분까지 과연 우리 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먼저 579쪽으로 가면 아이러니, 누구의 우리 아는 분 중에 한 둘이 그 흐름터 가운데 누가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아마 그 벨소리로 지정하셨는데, 이러니라고도 예전에 읽었었고 지금은 이제 아이러니라고 읽고 반어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이러니는 무지한 척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속과 겉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다, 모르는 체하다, 또는 이제 그 알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 이것이 이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러저러한 의도로 했는데 그 의도와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도와 그 행동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이런 것이 이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81쪽, 581쪽으로 가보시면 얘가 하나 나오죠. 빵을 구울 줄 아는 경우. 여자 저자기 때문에 빵 굽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이런 거 너무 재미있어. 저 같은 경우는 빵을 굽는 경우로 예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한 20년 이상 강의하면서 빵 굽는 걸로 보기를 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역시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은 다르게 나타날 것 같다. 저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또는 이제 책걸상 만들기 이런 거 남성적인 보기를 가지고 주로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거네요. 빵이 뭔지도 모르는 채 빵을 잘 구울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제 식으로 하면 밥이 뭔지 모르면서 밥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자전거가 뭔지도 모르고 잘 탈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서커스에 보면 원숭이들은 자전거 잘 탑니다.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죠. 야, 원숭이야, 자전거 뭐니? 이러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는 경우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경우와 어떤 일을 해내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말은 할 줄 안다죠. 할 줄 안다와 무엇인지를 안다. 명제라고 우리가 이제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 뭐뭐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 또는 뭐뭐라는 원리를 아는 경우와 뭐뭐를 할 줄 아는 경우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이 구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논의가 나올 테고 오늘 제가 아침에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이 582쪽 다이몬이라고 쓰인 부분이 있죠. 다이몬.
첫 번째 단락 끝부분인데 보통 데몬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영어로 썼습니다. 악령 이렇게도 했었는데 악령이란 뜻이 아니고 제가 그 인디안 용어로는 길라잡이 늑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 안에 저는 이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부름. 내 안에서 갑자기 야 너 그렇게 해도 되냐? 우리 이제 시험 기간에 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야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럴 때 이제 다이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양심의 목소리, 존재의 소리,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가지고 스스로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마치 어떤 저 바깥에서 내 안에 그 나를 부르는 그런 소리, 다이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때문에 악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이몬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소크라테스 얘기로 치자면은 야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다이몬이 나에게 알려준 그것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다이몬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말해줬습니다. 저거는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나는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요 문제입니다. 신께서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신은 완전자이고 전지전능자이고 그러니까 신이 너 가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라. 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예지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지 씨한테 만나서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지전능한 신이 말을 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잖아. 그거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서 내가 이제 진짜로 묻는 거죠. 우리 신께서 당신을 만나 뵙고 이제 배우라고 했는데 당신이 예지 씨인가요? 여러분, 너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맞추긴 맞췄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이제 알에 대한 정의 이것이 이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안다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또 무슨 근거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 보면 583쪽에 보면 에우티프론이 사제입니다. 사제.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하면 신부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스님이죠. 이런 사제신데 이 사제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신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원래 모르고 있던 자인데 신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신이 알려줬다는 그것이 내 알미 참이다라는 근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린 이럴 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나는 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고 믿는다. 이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지 씨가 저한테 뭘 얘기해 줬는데 예지 씨를 믿으니까 예지 씨의 말도 참이다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나는 예지 씨의 말을 그냥 안다고 말을 해.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빠의 말 자체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아빠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빠도 모르는 것이었고 아들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오는데 알미란 뭘까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84쪽에 오면 이제 지식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 요 본질이란 말을 저는 이제 바탕이라고 그냥 바꿔놨습니다. 바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심는 곳을 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도 밭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아이를 베고 아이를 기르는 밭과 같다. 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키워내는 이제 바닥 또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밭이 없으면 씨앗은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물에도 밭이 있는 거, 사물에 그걸 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있으면은 알미라는 것이
우리 저거 열어놔야 되는데 더워서. 알이 뭔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럼요. 모르고 하는 경우, 모르면 일단 답답하고, 모르면 되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실제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알기 때문에, 걸을 줄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아이를 뭐 이상하지만 낳을 줄 알기 때문에 낳는 것이고, 병도 치료할 줄 알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고, 사람의 경우에 어떤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살아갈 줄도 모르고, 아니 정말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돼.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용감하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두려움,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니야.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측하거나 미루어 알게 되는 사람들은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근거들이야. 선택의 근거들이 되는 거죠. 미래를 안다면 투자를 잘하겠죠? 미래를 모른다면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든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미리 미루어 보고 좋은 것을 가려내는 게 철드는 거죠. 모른다는 거는 이미 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아이고, 저 철없는 것. 무슨 뜻이냐면은 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모르는 거. 모르는 아이지, 걔는. 철부지라는 거는 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뭔지 모르는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는 바보 취급도 당하는 거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수학을 모른다고 모델이 수학 모른다고 모델 일 못하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알아야 할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알미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 내리지 못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상호주관성 문제인데, 의사결정. 우리가 이제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까요? 근데 무슨 책을 읽을지 책을 아무것도 모르면 무슨 책을 읽을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이제 몇 권을 쭉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몇 권 추천된 책 안에서 또 서로 그 책 내용을 전혀 모르면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알고서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모른 채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올바른 걸 알고 좋은 걸 알면 올바르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도 좋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알매 근거했을 때는 서로 간 다툼과 갈등이 줄어들고 반대로 감정적이고 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뒤따라오는 그 나쁜 결과들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고 되게 우리가 이제 무지한 가운데서 공포 속에서 어떤 내리는 결단들은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냉철함이 필요하고 냉철함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체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부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를 두루 살펴보기 위해서는 냉철함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되게 후회할 일을 많이 하게 마련이고 특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말할 줄 알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뭔지를 안다는 거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걸 알아야 된다. 참으로 좋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참으로라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인데 나에게도 좋아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아야 되고 현재에도 좋아야 되고 미래 나중까지도 좋아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알기가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알을 추구하는 겁니다. 수학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는 전혀 다른데요. 수학을 알면 우주로 로켓을 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그 땅개미처럼 땅에 붙어 사는 거죠. 수학을 안다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인류 문명 전체를 새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리학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악을 안다는 거, 이것도 사실 큰 문제죠. 안다는 것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어서요. 악을 알더라도 악을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유혹을 물리치고 해서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이게 이제 지혜이죠. 알을 넘어서는 또 슬기가 필요한 거야. 리베카는 현재는 주로 이제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플라톤은 암도 강조하고 있지만 슬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 강조해요. 왜? 분명한 건 악마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알을 악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관점에서 또 알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아마 기정 씨의 질문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안다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어서 전제, 이제 지혜라든지 슬기라든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 우리 뭐 서울대 무슨 그 가습기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식을 쓴다면은 그런 사람 없는 게 낫겠죠. 그런 지식 없는 게 낫겠죠. 뭐 이런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질문이 가능한데, 여기서 그 부분은 뒤에 좀 나오고, 현재는 이제 알미 무엇인지를 따져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알미라는 것에 바탕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묻고 그 바탕을 찾는 과정입니다. 584쪽의 각주 4번을 보면 재미난 그 주제가 하나 나오죠.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지 씨가 그 무슨 모델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소문을 들었어.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어. 근데 소문을 듣고 내가 알았어. 그런데 소문이었기 때문에 근거는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로 모델이 된 거야. 그러면 소문을 듣고 알은 거는 이게 제대로 알은 건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근거 없이 그냥 소문이라든지 풍문으로 알아들었을 경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판단을 했어. 우연한 요소로. 우리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에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해가지고 뭐 엄마가 에이 차라리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그 엄마를 이제 친엄마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전자 검사하면 대부분 쉽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러다 실제로 그 아이를 잘라야만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죠. 근데 우연히 그 판결이 작동이 돼가지고 친엄마를 가려냈죠. 그럼 솔로몬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엄마를 알아낸 걸까요? 우리 또 여전히 모릅니다. 오히려 친엄마가 아이를 포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연적인 어떤 하나의 특징,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그 남자의 왼쪽 뺨에 그 점이 있었어.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잘 모르는 남자를 만났는데 왼쪽 뺨에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남자가 옛날에 내가 사귀던 그 남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얼굴은 다른데 그거 정말 물어봤더니 그 남자였어. 그러면 이 우연하게 알게 된, 우연했지만 올바르게 판단한 거죠. 이런 경우 이제 판결하는 경우에 모르는 사람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뒷걸음질 치는 소가 쥐를 잡는다고. 우연히 뭔가를 했는데 딱 들어맞았어. 그럼 그 사람의 그 우연한 행동 또는 모르는 사람의 그 옳은 판결이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거야. 어린아이가 뭐 퀴즈를 냈는데 우연히 맞췄어요, 그냥.
근데 그 우연히 맞춘 그 정답을 맞춘 걸 보고 야, 너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을까요? 요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요행이 알고 있었다. 우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답은 알고 있었다. 답은 맞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플라톤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플라톤의 알에 대한 정의는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알의 혼란을 플라톤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다면은 그 플라톤의 지식에 대한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585쪽에 각주 6번에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 하나 제기되고 있죠. 게티어 반대 사례라고 게티어 카운터 example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게티어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게티어스 프로블럼. 게티어란 사람이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런 냅킨에다가 뭘 끼적끼적 뭘 썼어요. 그게 이제 게티어스 프로블럼이라 아주 유명한 건데 간단한 거예요. 이제 억지로 꾸며낸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당화가 잘 됐는데 참이 아닌 경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불자동차가 지나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와 웅성웅성해서 불이 났다라고 내가 알게 됐어, 믿었죠, 그죠? 믿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그냥 소방훈련을 한 거였어요. 불이 난 게 아니고 연막탄을 피운 것이고 사람들은 훈련을 하느라고 이렇게 막 웅성웅성 했던 것이고 실제 불자동차가 와서 불 끄는 신용을 했던 거죠. 하지만 불은 안 났던 거야. 근데 내가 이 불이 났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당한 근거들은 다 있었죠. 근데 정작 뭐는 없었어요? 참은 아니었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게티어가 이제 플라톤의 이러한 로고스를 가진 진실한 믿음, 참인 믿음이라는 이 플라톤의 정의의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정당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거꾸로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는 정당화 안 되고도 많은 걸 알아요. 그냥 막 배우잖아요. 그죠? 스펀지처럼 막 배우는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막 배웠어요. 외워버렸죠? 근데 그 아이가 왜 1 더하기 2가 2가 되는지는 몰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말해야 되나? 정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2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모른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워서 안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라면 분명히 안다라고 말할 텐데 아는 근거는 뭐냐면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설명하고 깨우치고 원리를 이해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전승,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런 것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알매 근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이야기로도 알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많은 종류의 알을 좀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당화라는 스스로 왜 그런지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굉장히 엄밀한 알의 정의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럼 일상적인 우리의 알은 거의 다 알이 아니게 되는, 우리 알을 부정하게 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 우리 586쪽으로 가면 이 문제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변론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내가 무죄라는 걸 믿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은 옳습니다. 근데 왜 옳은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잘 읽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논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간단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몬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이몬이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고 양심의 목소리가 있고 어떤 신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만 하면 다이몬이 나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금 소크라테스가 지금 70살이에요. 70살인데 평생을 다이몬이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만 좋지 않은 일만 하려고 하면 다이몬이 나타나서 못하게 말렸다는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땐 다이몬이 나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전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엄마가 누리가 뭐 좋은 일 하려고 할 때는 잘한다고 내버려 두고 좀 나쁜 일을 하려고 뭐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말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엄마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라고 하고 내버려 두고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말리더라. 자, 이걸 이제 신념으로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의 죄가 없다, 무죄다 뿐만 아니고 이런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예외주의 또는 이제 그 클레오스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그때 다이몬이 나를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몬이 말리지 않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그 변론을 하게 되면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다이몬이 침묵을 했다는 것이고요. 소크라테스가 변론하는 동안 내내 다이몬은 침묵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것이 세 번째, 소크라테스의 그 재판 전체는 그러면 소크라테스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다이몬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변론을 하고 죽는 것이 소크라테스에게도 좋고 또는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아니라면 누군가에게는 좋을 거라는 거야. 아테네에게 좋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납득이 되시나요? 이런 논증을 이거 오류추론인데 오류추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네 번째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죽음을 선도받게 됩니다. 그럼 결론 이렇게 나겠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좋은 것이다. 느닷없는 결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크라테스 추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와 보니까 경험이죠. 경험의 총체야. 살아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은 일은 다 좋은 거였어. 근데 내가 지금 A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에 대한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안 해. 그러면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분명히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이야. 이런 판단이 잘못된 걸까요? 어려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의 총체로 이 직관 같은 거예요. 직관적인 거.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변론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옳다는 쪽을 선택해서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다이몬이 이걸 막질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 소크라테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아, 내가 옳다고 변론하는 것이 나한테 옳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그럼 결국 죽을 텐데? 그럼 죽음이 나한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이끌어내기, 추론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자, 입장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90쪽 가면은 이걸 판단한 입장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험주의자 입장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경험주의자는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어제도 일찍 일어났고 오늘도 일찍 일어났더니 건강에 좋아졌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술을 진탕 마시고 내일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안 좋겠죠. 이런 일반화 오류 우리가 흔히 범합니다. 그죠? 러셀이 얘기한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이거 재미있어요. 닭이 있는데 이 닭이 주인이 맨날 모이를 갖다 줘.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일 갖다 줘서 먹고 어제도 갖다 줬고 또 내일도 갖다 주죠. 그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참 좋은 분이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닭의 모가지를 치는 거죠. 응? 경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런 거라는 거야. 또 하나의 이제 경험주의자 휴메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면, 휴메의 예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다. 오늘까지 해가 뜬 거죠. 그러면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론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50억 년 뒤에도 해가 뜰까요? 이건 뭐 경험 문제죠. 그죠? 언제 이 지구가 파괴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해가 뜨는 동안까지만 참이야. 내일 해가 안 뜨면 그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죠. 경험주의자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그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닭처럼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야. 그 주인이 나에게 뭐 일을 왜 주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가 우리 알매 인간의 유한성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은 대개는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이성주의자라고 했고 각주 8번에 보면 rationalism이라고 영어로 써놨죠. ratio라는 거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제 비례를 따지다 이런 뜻이죠. 비례를 따지려면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척도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키라는 걸 보려면 뭐 자가 있어야 되죠. 또 무게라는 걸 보려면은 이제 이런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또 척도가 필요한 거죠. 부피도 마찬가지고 빠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견주어서 비례를 찾아내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척도라는 거야. 자. 잴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러한 따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자는 여기 왜 이성이라고 번역한 건 사실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입니다. 레셔널리즘은 뭐 제식으로 번역한다면 뭐 합리주의 정도 될 테고, 또는 이제 좀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따지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안다는 거야. 경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도 그냥 잘 생각해보고 따져보기만 하면 안다는 거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따져보기만 해도 우리가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따져볼 때 우리가 근거하는 게 뭘까요? 생각하는 힘인 거죠. 그 이성은 제가 깨닫는 힘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깨닫게 되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뭐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우리 수학을 예를 든다면은 직선,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직선이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인가요? 그럼 어떻게 알죠?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그냥 아는 거죠. 뭐 증명할 수도 없어. 증명 그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뭐 재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재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둥근 데다가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으면 실제로는 곡선이 되죠. 그러면 뚫어가지고 똑바로 그어야 되는데 똑바로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 물리 세계에서는. 왜 똑바로에는 적어도 원자, 소립자, 미립자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바르다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디서만 가능한 건가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우리 상상된 또는 전제된 공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은 따져본다는 거는 그냥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어가고 또는 나름대로 이끌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추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지는 거죠. 추론하는, 미루어 보거나 이끌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기만 해도 직선이라는 거는 두 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의 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경험해보지,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제 의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따져보면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다. 경험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거는 상식적인 사람에게는 좀 둘 다 무리수인 거죠.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따질 것이며 따져보지 않고 경험만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알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 둘을 종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 인식론의 핵심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칸트 인식론이 바로 이런 경험과 이성이라는 경험, 겪어본다는 것과 따진다는 것을 합쳐서 알미라는 것은 언제나 겪어보는 것과 경험과 따져보는 것, 이 이성 둘이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칸트인 것이죠. 우리 상식에 부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성주의자의 한계가 뭐예요? 이성주의자들은 이제 실제로 직선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직선이 없잖아, 현실 속에. 근데 직선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상주의자, 이데알리스트, 이상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현이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네가 말하는 이상이지. 누가 몰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돼야 돼. 누가 몰라? 인정 안 해? 하지만 그런 사랑이 어디 있니? 사람에겐 욕망도 있고 갈망도 있고 서로 간의 갈등이 성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완벽한 조화라는 건 없잖아. 서로 참고 살아야지. 이상적으로는 그런 부부가 가장 완벽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 이렇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반하는 결론에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데모크라시를 하고 있죠.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정치 제도라는 것은. 근데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부당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책 한 권 읽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뭐 그냥 박사하고 똑같이 한 표잖아. 그러면 이게 지식에서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한 표를 인정해주고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에 척도로 삼는다면 이걸 우민정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 정책은 현실적으로 와보면 우민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둘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이성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개념의 틀을 제시한다는 거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정신이 이 세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명은 신의 정신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 가능한 설명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경험 속에서 신의 정신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세계를 설명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천재적인 발상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은 설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중간 부분들은 뭐 아주 흥미롭긴 했지만은 넘어가고 59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다이몬 또는 뭐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메시아 등등 이러한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예? 엄마와 같은 막 그냥 어린아이에게는 신적인 이런 존재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알려주긴 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은 안 해줬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97쪽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특권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신적 관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신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그 세마이오스 이렇게 암시는 주는데 말은 한마디 툭 던져줘. 그런데 설명은 안 해줘서 누군가 신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적인 설명 또는 어떤 천재가 제시하는 이러한 천재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인정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호킹이라든지 또는 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리 이론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명세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하는 수많은 또 다른 천재들 이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럼 그냥 하나의 지식 체계로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내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요런 이제 알의 본질에 관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한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신비적 알미다. 내 스스로 그걸 설명해낼 수 없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그런데 그렇대 라고 말해지는 그런 신비적인 알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적인 알은 이렇게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알미야. 말이 안 돼. 내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냥 그렇대. 그냥 그렇다라고 아까 소문과 똑같죠, 그죠? 그렇다라고들 누군가 그래. 그리고 그것이 맞대. 근데 나는 몰라. 이럴 경우 과연 나는 그것을 하나의 알무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걸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그랬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을 그럼 나는 내가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그걸 인정 안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인정 안 하면 그것은 알미 아닌 것인가? 좀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옳은 것이 되고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느냐 이거죠. 근거 없이도 이렇게 우리가 알을 결정할 수 있느냐, 다수결로 진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 알미라는 게 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랬을 때 누가 부정을 했어요? 아무도 부정한 사람이 없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부정할 수도 없지. 동어 반복의 문장이니까. 근데 성철 스님의 그 말을 동어 반복으로 이해한 사람도 없어. 뭔가 심오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의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신비적 알미인 거야. 말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무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미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알미 되는 건가요? 인정하면 알미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알미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건 언제 인정을 받았나요? 그럼 그렇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지구가 둥글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인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인 알미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5분 쉬겠습니다.